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어, 먼저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 안 한 사람들 출석 체크 꼭 하고 댓글은 오늘 안에 꼭 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지난 시간에 준석이가 댓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강의를 듣고 흥미가 생겨서 점심쯤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조공 책봉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글에서 한국사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에 조공한 사실과 책봉을 받은 관계를 숨기려는 풍토가 짙다고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준석이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더 조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댓글로 좀 달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글을 읽는 순간 준석이가 뭐라고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잃지 않기 위해, 즉 우리가 아주 잘난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하게, 민족주의가 이제 아주 심해지면 자국민 중심적 국수주의로 흐르죠. 그래서 중국에 조공한 사실과 책봉을 받은 관계를 숨기려고 역사 교과서에 그런 거를 좀 약하게 적는다 이 말이죠. 이런 거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댓글을 적을 때 대부분은 뭐라고 적느냐 하면 오늘은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배워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그렇게 적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준석이가 했는 것처럼 수업을 듣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요런 거를 더 찾아봐서 요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걸 더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이런 걸 봤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의무점이 생겼다 라든가 요런 거를 적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요런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든가 그런 거를 적는 게 좋습니다. 꼭 이 교과 세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 세특은 역사학과에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과에서 세특은 다 봅니다. 그럼 결국 세특을 왜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 학과에서 역사 세특을 보는 이유는 결국 이 학생이 어떤 학문을 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식의 사고를 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교과 세특을 적고 대학에서 점점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생각 위주로,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이다면 그 생각을 그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읽어봤던 글 위주로, 그래서 검색을 해봤으면 해봤다, 책을 찾아봤으면 책을 찾아봤다, 이런 거 위주로 댓글을 적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그 혜원이하고 수민이하고 뭐 등등 친구들이 화봉공주를 보냈다는 것이 조공 책봉 관계를, 화봉공주를 보냈는 것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고 봐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좀 계속 나오겠지만 조공 책봉 관계라는 건 하나의 외교적 틀입니다. 그래서 중심국과 주변국이 있으면서 중심국 위주로 주변국을 중심국 위주의
그 외교 관계를 맺는 하나의 틀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도장이나 문서 이런 걸 주면서 책봉하고, 그 다음에 책봉을 받은 나라는 중심국에게 조공을 하고, 이러한 일률적인 틀이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고일률적인 틀대로 항상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게 한 발 더 나가서 동아시아의 모든 외교 관계가 항상 조공 책봉의 관계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중심국이 약해져서 주변국에게 세패를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국이 약해져서 주변국에게 자신의 공주를 어떤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런 변칙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화봉공주도 그러한 조공 책봉의 외교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변칙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외교 관계의 어떤 변칙적인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공과 책봉이라는 그런 외교 관계 틀 안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변칙적인 것은 그냥 변칙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거란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거란까지 보고 이번 시간에는 생각했던 게 앞으로 위치를 바꿔서 이 수특을 먼저 보고 그와 관련된 교과서의 PPT 자료를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PPT 자료를 먼저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특에서 막 찾는다고 이리저리 넘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국은 야유라 보기가 했다라는 거 다 이야기했고, 발해를 멸망시켰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연운 16주를 차지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운 16주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5대 19기라는 시기가 있었다 했죠. 당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화북 지역에는 5개의 차례대로, 강남 지역에는 10개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이 후당, 후주, 후당, 후진, 후주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가 차례대로 5개인데 그 중에서 아마 후당이었던 것 같아요. 후당.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5대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어떤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거란족이 당시엔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족의 용병을 쓰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서 제공해 주었던 땅이 연운 16주였습니다. 연운 16주였어요. 그 결국에는 이 요나라의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란 쪽의 힘이 아주 강했었다. 중국의 분열기를 틈타서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통일하게 되죠. 통일하게 되고 요 시기입니다. 이 여진족도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란족은 요나라라는 아주 큰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탕구트족도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분열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특히 이 시기에 외교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화북 지역에 있던 5대 즉 그 나라들과 화북 지역의 중국 나라들과 이 거란족의 요 나라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요 사이에 조그마한 서하와
조그마한 고려가 한 번씩은 5대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한 번씩은 요 나라와 손을 잡기도 하면서 결국 이 어느 쪽도 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송이라는 나라가 건국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후 16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요 나라가 고려가 송과도 친하게 지내고 요와도 뭐 이렇게 관계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요 나라가 송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고려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려를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고려가 힘을 못 쓰도록 깨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송을 쳐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고려를 침공한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도 이제 송이 건국되고 나서 송도 연운 16주의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요 나라하고 계속 전쟁하고 요 나라는 이 전쟁 과정에서 계속 송이 지니까 송이 엄청 약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거 침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송이 건국되고 나서는 요 연운 16주 지역의 회복하기 위해서 송은 요 나라와 전쟁하고 요는 이 전쟁하는 과정 중에서 송이 워낙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번에 아예 이 중국 지역을 장악하자라는 의도로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요는 고려를 침략을 해서 후방을 안전하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당시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을 포위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송이 못 이기겠다라고 하고 맺었던 맹약이 이 맹약이 1004년에 전년의 맹약이었습니다. 이 전년의 맹약으로 인해서 형제 관계를 맺어요. 이때 형이 누구냐 하면 송이고 동생이 누구냐 하면 요나라였습니다. 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나라가 거란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인데 송이 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송이 강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송이 동생이 돼야 되는데 송이 이렇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나를 형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기로 하고 형으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돈으로 돈으로 체면을 샀다, 구매했다. 이 표현인데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자꾸 안 떠올라요. 책에서 봤던 게. 어쨌든 돈으로 어떤 체면을 구매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의 그 어떤 일방적인 그 조공 책봉의 관계와는 다른 어떤 그런 관계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서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서하라는 나라는 여기 나오죠. 탕구투족이 건국됩니다. 근데 이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탕구투족이라는 건 티베트족의 일족이었고 티벳이 당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당에 거의 복속되다시피 하거든요. 이 탕구트족은 사실 그 티베트족 중에서도 거의 중국화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원호라는 사람이 서하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이원호는
절도사였어요. 당나라의 절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서하는 원래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거의 지방 정부화된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분열하게 되면서 그런데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서 서하로 독립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송이 약함을 보고 독립한 거에 모자라 가지고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국을 선포해요. 즉, 이 황제국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송과 조공 책봉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서하가 건국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보는 거죠. 특히 송이 약한 것을 봤다는 건 특히 탁 집어서는 전년의 맹약, 즉 거란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서하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세질 수 있었느냐? 서하의 위치가 그런데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서하라는 나라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단길은 요렇게 건너가죠. 요렇게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못 건너가고 히말라야 산맥을 피해서 요렇게 건너가는 게 비단길인데 이 길목에 딱 서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교역이라는 막대한 그 국제교역상에서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돈은 많고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송을 보니까 송은 쭈그리고 그래가지고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일부러 도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조공과 책봉의 문제를 가지고 송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다? 서하가 이겼어요. 전쟁하면 할수록 계속 서하가 이기고 송이 못 이기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송은 다시 이 서하와 하약을 맺어서 이것도 웃긴데 서하와 화약을 맺어서 다시 군신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때도 군은 누구? 송. 신은 누구? 서하. 근데 전쟁은 누가 이겼다? 서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역시 송은 서하에게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 차 등의 이런 걸 그냥 세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패. 그래서 이런 막대한 양의 세패를 제공하고 대신에 체면을 사는 거죠. 그래서 송이 군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을 다시 하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조공 책봉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서하도 서하 문자를 사용하는 등 고유의 관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를 봅시다. 금나라. 잠시만요. 자, 금은 아구타라고도 하는데 아구타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건국했습니다. 그러면 여진족은 어디 있는 애들이다? 여기 지도상에 여기 있는 애들이 여진족입니다. 지금의 만주. 그래서 이들을 만주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여진족. 역시 이들은 요 나라가 있을 때 여진 애들은 없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유목민족이라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아구타라는 이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하나로 탁 뭉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통합이죠. 그래서 건국합니다. 항상 유목민족은 통합하면 건국을 합니다. 성장은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우리 서하를 한번 요 지도를 통해서 좀 봅시다. 서하는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탕구트족이 건설했다. 그리고 비단길 장악했다. 동서교역을 통해 발전했다. 요게 하여튼 서하에서는 요것도 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비단길을 장악한다. 동서교역에서. 그 다음에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어요. 거란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하는 때에 따라서 거란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송과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다가 송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황제국 선포했다가 송하고 싸워서 이겨서 다시 군신 관계를 맺어가지고 엄청난 세패를 송이 제공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다시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금나라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지도를 통해서 보죠. 지금 현재 송은 이 송 입장에서 봅시다. 송은 이 연운 16주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가지고 요 나라하고 막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 가지고 요건 회복도 뭐하고 엄청난 양의 세패를 지금 일러줘야 되죠. 서하고도 싸웠는데 또 졌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세패를 가져가는 거예요. 송이 완전 자존심 상하겠죠. 그러는데 요 당시에 여기에 이제 여진족이 쭈구리로 있다가 얘들이 점점 강해져서 금을 건국하게 돼요. 금나라를. 이 소식을 들은 송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과 송이 손을 잡고 양쪽에서 요 나라를 공격하면 요를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신을 몰래 파견해서 금과 이 협공 계획에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군인을 이쪽에서도 보내고 이쪽에서도 보내겠죠. 아직은 서로 이 금과 송은 서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금도 입장에서 송이 엄청 세겠지 그래도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딱 만나 보니까 금나라가 보니까 송나라의 군대가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완전히 간파당한 거예요. 송이 엄청 약하구나라는 걸 간파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그거예요. 송과 연합해서 거란 요를 공격해가지고 결국 요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해요.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금나라가 송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어서 송을 공격해서 결국 화복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을 공격해서 화복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금이 가장 그 동아시아에서는 최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나오는 이러한 관계가 지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에 수도를 두고 있던 송이 멸망하고 도망가서 이만에 다시 수도를 세워가지고 건국된 게 남송이고 이 강남 지방에 있는 정부 한인의 정부가 되고 마치 5호 16국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화북 지방에는 다시 여진족의 금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이제 달라져요. 금은 이 송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체결합니다. 이때 군신 관계는 군이 금나라이고 신이 송나라예요. 완전히 이거는 금나라가 중심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려하고도 군신 관계를 체결합니다. 이때 이 금나라가 고려한테 우리 전쟁할래? 아니면 군신관계 내한테 군신관계를 맺을래? 라고 했는데 당시에 고려의 지배자였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군신관계 체결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4대를 하게 되죠. 4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 위주의 국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뭔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자, 정치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원적 통치 체제를 하는데 맹암 모국제와 주현제로 나누어서 여진족이나 거란족 등 같은 유목민족은 맹암 모국제, 농경민족은 주현제를 실시합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유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지 문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고유의 관습 여기에서도 고유의 관습 그리고 앞에 그 거란에서도 고유의 관습. 그래서 효문제의 하나 정책과는 상당히 달랐다라는 거. 고유의 관습 이원적 통치 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금나라를 교과서상에서 좀 보면 아구타가 했다.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이 과정에서 송이 너무 약한 것을 알게 되면서 이어서 송을 공격해서 송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화복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이때 멸망한 송의 왕족이 이 임안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되죠. 결국 이 금나라는 남송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송과 강화 조약 체계인데 이거 군신 관계 체결입니다. 그래서 송으로부터 엄청난 세패를 받는다. 그 다음에 고려하고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데 요거는 이자겸 당시 고려의 지배자였던 이자겸이 주도하에 하게 된다. 서하하고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봅시다. 그래서 관직을 북명 이거 다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꼭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이걸 다 일일이 다 읽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고 이것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면 되고 거란 문자, 여진 문자. 그러니까 이원적 통치 체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족의 고유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함께 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봅시다.
여기에 보면 거란의 이원적 통치 체제는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로 되어 있다. 북명관제와 남명관제. 그래서 북명관제는 유목민사회고 남명관제는 한인들에게 했는 거다. 그 다음에 여진족 즉 금나라는 맹암모국제는 유목민족들에게, 주현제는 농경민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잠시만요. 자, 요 나라의 이중적 통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 체제와 지방 체제가 있습니다. 중앙 통치 체제죠. 중앙 통치 체제도 이원적이에요. 그래서 유목 민족과 한족 농경 민족이죠. 하는 방법은 유목 민족은 북면 관제로 이 한족들은 남면 관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북명관제 안에는 북명관제라는 건 큰 이름이고 그 안에 보면 북추밀원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남명관제는 한족의 정통적인 제도인 삼성 육부제를 통해서 통치를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체제는 석열 미리제와 주현제로 나누었어요. 이 석열 미리제가 뭐냐 하면 부족제적인 통치 방식이고 지방제도예요. 주현제는 큰 거는 주고 작은 건 현으로 나눠서 지방간을 파견해서 보내는 게 주현제죠. 농경민족들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라의 이중 통치 체제라는 건 중앙 체제와 지방 체제로 나누었고, 다시 중앙 체제는 북명 관제와 남명 관제, 지방 체제는 성렬 미리제와 주현제로 나누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렬이라는 건 1000명 단위로 묶는 거죠. 이거를 10분의 1로 하면 이거는 100명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미리가 뭐냐면 100명 단위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을 한 반으로 묶는 거예요. 그 밑에 사실 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그래서 10명을 한 반으로 묶고 그걸로 10개를 묶어서 100명을 만들고, 이걸 또 다시 10개를 묶어서 1000명으로 만들어서 성렬 단위를 만들고 미리 단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방을 통제하는 것, 이게 전통적인 부족제 방식입니다. 사람 단위로 지방,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꼭 필요해서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지방 유목민족들은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동을 어차피 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목민족들은 계속 이동해 나가니까. 지금 내가 청도에 있다고 해서 청도의 땅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도 땅에 나의 부족 100명 있으면 이 100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또 계속 뭐 자식을 생산해서 101명, 2명, 120명씩, 30명씩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지방 제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그래서 10명씩 한 단위로 묶고 그거를 다시 10개로 묶어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또 한 단위 묶고, 이 100명 묶음을 또 10개 해가지고 1000명을 한 단위로 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지방체제 핵심이고, 농경민족은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여기서 요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얼마씩 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나라는 어땠느냐? 역시 중앙과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나라의 중앙은 발극렬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발극렬이라는 관직인데 이 관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한족은 그냥 삼성 육부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역시 여기에는 맹안 모극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주현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안 모국제도 역시 똑같아요. 맹안이 1000명 단위를 묶은 것이고, 모국은 100명 단위를 묶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요거는 부족제적인 것이고 요거는 주현제인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는가 하면, 교과서에는 다분히 여기 보면 거란에는 북명관제하고 남명관제에는 요까지는 그러니까 중앙제도이죠. 그리고 밑에 부족제하고 주현제, 이거는 지방이에요. 즉 보면 이거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했지만은 중앙과 지방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족제는 원래 성렬미리제인데 이름 안 밝히고 그냥 부족제로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진족은 그냥 발극렬이나 삼성육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방제도만 나오는데, 그건 또 여긴 부족제를 안 하고 맹안모국제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조금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꼭 하도록 합시다. 이중 통치 체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송으로 또 넘어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뒤에 가면 또 송의 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올 거예요. 군데 다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다시 송으로 와서, 송이 여기에는 이제 각 나라들 중에서 외교 관계와 관련된 파트들을 보는 거예요. 송은 통일 왕조인데, 지금 요거는 송이 통일 왕조죠. 중국의 역대 통일 왕조 뭐가 있었습니까? 한, 그 다음에 진, 순서대로 하면 진, 한, 당, 이런 나라들 다 어땠어요? 매우 강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 주변 민족들은 어김없이 약화되고 여기에 복속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 중심의 강력한 조공책봉 질서가 구축이 되었죠. 근데 송은 왜 이렇게 생겨나자마자 요 나라한테 깨지고 서한테 깨지고 금나라한테 멸망당하고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송이 문치주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문치주의를 했느냐? 문치주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송이 만들어진 그 태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이 있죠. 당이 왜 멸망했습니까? 당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한다? 절도사 때문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절도사는 뭐죠? 절도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군인이었어요. 군인 세력. 지방이든 중앙이든 어쨌든 이들은 다 군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5대 19의 등장하는데 이때 5대 19의 모든 왕들은 99% 절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5대 19은 그야말로 절도사의 시대라고 보면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당은 왜 망했다? 군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더니 인마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멸망했고 5대 19의 그 혼란도 이 군인들이 정치 권력을 너무 가져서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죠. 그러다가 이어서 그냥 이 글자 위에 바로바로 적을게요. 결국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송을 건국합니다. 후주의 절도사예요. 심지어 왕도 아니었습니다. 후주에서 임명된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본인 역시 쿠데타를 통해서 송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됩니다. 송을 건국해요. 여러분들이 조광윤이라면 누구를 가장 경계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송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국 전역을 다 통일해서 5대 19 시대를 종식시켰는데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조광윤이라면 누구를 가장 경계하겠어요? 본인도 절도사 출신이었지만 군인이 이렇게 정치 권력을 잡으면 군인이 권력을 집중하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고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광윤은 송을 건국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느냐? 군인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대전제 원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했던 게 문인 위주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인 위주의 통치를 네 글자로 줄이면 문치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문치주의를 한 송은 뭐는 안전했겠어요? 반란은 안전했죠. 문치주의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반란은 안전지대가 되지만 반대로 뭐는 약해진다? 군사력은 약해진다. 이것도 선생님 말하는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어요.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문치주의 영향으로 군사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치주의는 이 조광윤은 반란을 매우 두려워했고 권력이 신하들에게 집중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치주의 하면서 문신들을 100명만 있어도 되는 걸 1000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또 다 뭘 줘야 되죠? 월급을 줘야 돼요. 군대도 사실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그 군대의 그 작전권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황제가 독점해서 그렇지. 군대도 많았는데 다 직업군인이었어요. 이것도 돈을 많이 들죠. 기본적으로 송나라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이 떨어져서 군사력은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추구했죠. 결과적으로 군사력 약화를 초래했고 그것은 결국 요나라하고도 싸워서 지고 서하하고도 싸워서 져서 엄청난 세패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에는 금나라한테 멸망당해서 즉 원래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송나라의 수도는 어디다? 변경이다. 왜? 이전까지의 중국 역대의 수도는 뭐 이름이 함량이고 뭐 서안이고 뭐 이렇게 달라서 그렇지 전부 다 장안과 낙양이었어요. 그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전부 다 그 황하강 변에 있는
장안이나 아니면 낙양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장안이나 낙양이 아닌 처음의 수도가 어디다? 송나라의 변경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변경이 함락되고 결국 송의 황족이 남성을 이만을 항저우를 도읍을 삼아서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과 군신 관계인데 이때의 군신 관계는 아까하고 다르게 군이 금이고 신이 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교과서를 통해서 좀 보면 송의 대외 관계에는 절도사 세력의 약화 뭐 이런 거 문치주의를 했죠.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치주의 있는데 결과적 군사력 약세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고 요거 이야기 안 했군요. 요거 그래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추진하는데 즉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대한 세패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 그러니까 군사력 약해지죠. 근데 전쟁에서 다 지어서 막대한 양의 세패를 제공하니까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 국가 체제였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을 추진한 것이 뭐다? 결국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했던 신법은 새로운 법이죠. 이 자체가 개혁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서 개혁을 한 거죠.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 결국 나라의 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군사력도 확보하는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왕안석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거 역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죠. 재정을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도 다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를 했는데 이 왕안석이 이 재정 확보의 방법이 뭐였냐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에게 증세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그래서 왕안석이 살아있을 때는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을 너무 밀어주니까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왕안석이 죽자 즉 왕안석 쪽 당파 사람들과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던 부자 쪽 당파 사람들이 서로 엄청나게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국력을 다시 약화시킵니다. 이 국력을 약화시킨 틈에 누가 쳐들어온다? 금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 국력이 약화된 틈에. 그래서 결국 금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만에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되고 금나라와는 군신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 진도를 선생님이 그 전에 막 빨리 나가다가 그전에도 사실 막 빨리 나간 건 아닌데 약간 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수능 특강의 한 단원이 교과서에 2개, 3개씩 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며칠 만에 다 나간다는 건 결국 교과서 2개, 3개 단원을 며칠 만에 다 나간다는 게 돼서 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그냥 시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약간은 천천히 나가고 설명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